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어요. 큰 사건, 사고 없이 제 삶은 물 흐르는 대로 잔잔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문제를 일으킨 적도 휘말린 적도 없이 무난한 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도 별 무리 없이 들어갔고, 군대에서도 역시 힘든 것 없이 잘 보내고 제대했어요. 졸업하기 전 취업을 했고 정말 남들이 보면 재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제 인생은 순탄했어요. 그런 잔잔한 제 삶 속에 커다란 풍파를 만난 건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손윗동서를 만난 후부터였어요. 제 아내와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한 회사를 다니다 보니 어쩌면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저는 밝은 미소로 항상 웃고 있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저의 이상형이 원래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였거든요. 아내가 딱 제 이상형이었어요. 그래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제가 먼저 아내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3년 정도가 지났고 저희의 나이도 어느덧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저는 아내와 연애를 하는 동안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제 남은 인생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아내는 제 청혼을 받아주었어요. 그날이 제 인생 중 가장 긴장되고 설레고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청혼을 받은 아내는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의 집에 들어섰는데 다들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긴장했던 마음이 금세 안정이 되었어요. 아내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는 아내와 배다른 자매였어요. 장인어른이 사별하시고 딸을 키우시다가 미혼이었던 장모님을 만나 결혼을 하시면서 제 아내가 태어났거든요. 아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못 느낄 정도로 자매들끼리도 우애가 좋았고 부모님들도 인상들이 좋으셨어요. 장모님이 차려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저희는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차와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던 처형은 괜히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며 투덜거렸어요. 처형은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눈이 높은 건지 결혼할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벌써 40이 되었고요. 그래서 장인어른은 결혼을 못하고 있는 처형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들었어요. 가원이 넌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냐? 아버지도 참 이런 자리에서 꼭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해요? 아니 네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야? 아버지, 요즘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도 남들 보기에 그러니까 그렇지. 남들이 뭐 중요하나요?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맞아요, 아버지. 요즘엔 그런 거 상관없이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언니도 아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금방 결혼할걸요? 아니거든? 네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난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다니까? 처형은 아내의 말에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며 눈을 흘겼어요. 장모님은 사위도 자식이라며 이제 자식 하나를 더 얻게 되었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자주 보면서 정을 내자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저희는 상견례를 치르고 장모님이 알아오신 좋은 기일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날은 오로지 아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어깨가 다 드러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내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팔불출이라며 웃었어요. 친구들은 저희를 위해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노래 실력으로 축가를 불러줬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처형의 선자리를 받아오셨어요. 나랑 같이 수영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 왜 그 맨날 수영 가는 날마다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 염색 안에서 머리가 하얗게 백발인.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가원이 소개시켜준다네요.
가원이를? 뭐 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냥 자그만한 회사 다닌대요. 부모는 살아 계시고? 그게 그 어렸을 때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혼자라네요. 그만둬. 네? 왜요? 당신 평생 가원이 끼고 살 거예요? 여자 나이 40이 넘으면 꺾일 대로 다 꺾인 나이인데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부모가 하나라도 있는 게 좋지.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요즘 세상엔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허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지 말고 만나보기라도 합시다. 이러다가 평생 결혼 못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나이 많다고 아무하고나 만나서야 되나?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해요. 그거 말고는 다 좋을 수도 있잖아요. 선본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가원이가 잘 알아볼 거예요. 남자 쪽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소리에 장인어른은 못마땅해 하셨지만 장모님의 계속되는 설득에 장인어른은 마지못해 허락을 했고 처형은 선을 보기로 했어요. 선을 보고 온 처형은 그 남자의 첫인상이 좋았다며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매력에 빠져 그 사람과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며 난리였어요. 너무나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는 속도에 가족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단 한 분만 빼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모님은 처형의 결혼을 두 팔 벌려 환영하셨고 처형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서두르고 계셨어요. 처형,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언니,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 언니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잖아. 그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의 일이고 그 사람이라면 빨리 결혼하고 싶어. 도대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좋은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외모 따질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됐고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무엇보다 나랑 취향이 같아. 취향? 그래, 취향.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도 영화 장르도 향수까지 모든 것이 잘 맞았어. 그 점이 내 맘에 쏙 들어. 취향 같은 사람 찾는다는 거 그거 어렵다는 거 너 알지? 그것뿐인 줄 알아? 그 사람은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어. 나 진짜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너도 알잖아. 나 그동안 연애는 많이 했어도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너네가 나 좀 밀어줘. 응? 언니 그 남자한테 완전히 빠졌네. 빠졌어.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좀 설득해 보라고. 이 언니 결혼 좀 해보자. 처형이 저렇게까지 부탁을 하니까 말릴 수가 없었어요.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였어요. 40이 된 처형이 지금까지 결혼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며 목을 메고 있으니 장인어른도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고 그 남자를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어요. 처형이 결혼할 남자가 인사하러 집에 온다는데 당사자도 아닌 제가 더 긴장이 되었어요. 손윗동서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주방에서는 장모님과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저는 장인어른과 함께 스포츠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장인어른도 애써 태연한 척하고 계시지만 TV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어서 와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형과 함께 온 그 남자는 처형보다 5살이 많다고 들었는데 40대 중반처럼은 보이지 않았어요. 큰 키에 체격까지 있어서 듬직해 보였어요.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장모님은 그 남자가 불편한 것이 없나 이리저리 살피셨어요. 저는 제가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에게도 저러셨는데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이서방, 갑자기 왜 웃나? 아니에요. 갑자기 작년 생각이 나서. 작년? 네. 제가 처음 왔었을 때도 이랬었지 싶어서요. 맞아. 그때 자네도 참 어색했었는데, 그치? 박서방도 금방 편안해질 거야. 박서방이요? 그래, 박서방. 이제 곧 결혼할 텐데 그리 부르면 되지 않겠나?
안 그래? 네, 뭐 그러시면 되죠. 장모님은 아직 결혼도 안 한 그 남자에게 박서방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하셨어요. 순간 저는 왜 저러시지 싶었다가 장모님 말씀처럼 곧 결혼을 하니 그렇게 부르는 게 더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모님 덕분에 그 남자도 긴장이 풀렸는지 편안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말로만 들었을 때보다 그 남자는 성격도 괜찮았고 저희 가족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 남자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처가의 문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가족 모임, 행사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장모님에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서운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말을 건네도 그 남자에게 더 많이 건네고 저보다 그 남자를 더 챙겨주었어요. 하루는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남자가 고등어 구이를 좋아한다며 접시를 그 남자가 잘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고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갈 땐 그 남자가 식사를 할 때 잡채를 잘 먹는 것 같다며 잡채를 한 통 담아서 건네주셨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향했던 것들이 그 남자에게 가고 있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더 밀려왔어요. 이런 일로 서운한 감정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니긴 얼굴이 별론데. 그 장모님 말이야. 엄마가 왜?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 별다른 거 못 느꼈는데? 왜 그 남자만 챙기시냐고. 아까 잡채 때문에 그래? 누가 그것 때문이래?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서운해? 모르겠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 건지. 하지만 기분은 별로야. 아이쿠, 장모님 사랑 독차지하다가 나눠지니까 서운해? 그만 놀려라. 형부는 혼자잖아.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엄마가 더 챙겨주려고 하는 거겠지. 자기는 나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챙겨줄 사람이 얼마나 많냐?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이해해주자. 누가 그걸 몰라? 마음이 그렇다고, 마음이. 아내의 말이 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니 참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도 못하겠고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자체가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장모님의 그런 태도에 그 남자도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손아래 동서이긴 하나 그래도 아직은 결혼도 하기 전인데 저를 아랫사람 부리듯이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은 장모님의 생신이었어요. 밖에서 외식하자는 저의 말에 그 남자는 결혼 전 자신이 부모님에게 한번 대접하고 싶다며 집에서 하길 원했고 장모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당일날 아침 처형과 아내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모시고 쇼핑을 하러 나가셨어요. 할 수 있는 요리가 없다는 저의 말에 그 남자는 저에게 음식 재료를 손질하라며 시키고선 본인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료가 없다 싶으면 마트에 다녀와라.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여 있으니 설거지부터 해라. 본인은 오로지 음식만 만들고 다른 잡다한 것들은 모조리 저에게 다 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부글부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요리를 한 지 몇 시간이 흘렀을까 제법 많은 음식들이 만들어졌어요.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 나물, 미역국까지 생신상에 올라갈 만한 것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거실에 상 2개를 붙이고 그 위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올려놓기 시작할 때 쇼핑을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어머, 이게 다 뭐야? 이걸 정말 자네가 다 한 건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거실 한중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는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주인공인 장모님을 중간에 모시고 케이크에 불을 붙였어요. 박서방, 요리는 언제 또 이렇게 배웠나? 이거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내 입맛에 딱 맞아.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어. 특히 이 미역국은 정말 맛있고. 박서방, 어쩜 내 입맛에 이렇게 딱 맞게 만들었나 그래? 입맛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자주 해드릴게요. 고맙네, 고마워. 내가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생일상을 받은 건 처음이야. 사위 덕에 호강을 다해보네 그래.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장모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먹으면서도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도 허리가 부러질 듯이 같이 준비했는데 모두 다 그 남자에게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저에겐 누구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어요. 아예 저는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모양인가 봐요. 제 아내까지 그러고 있으니 말 다 했죠. 저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식사를 했어요. 마음이 그래서인지 음식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인지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몇 숟가락 먹다가 수저를 놓았어요. 식사를 끝낸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오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것들을 꺼내보았어요. 장모님은 스카프를 사셨고 장인어른은 모자를 사셨어요. 역시 딸들이랑 같이 나가시더니 본인들 몸에 꼭 맞는 그런 예쁜 것들로 사오셨어요. 대화가 무르익어 갈 때 장인어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가원이 결혼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가족여행이나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데 다들 생각이 어떤가?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 이서방은? 네, 저도 좋아요. 멀리 갈 필요 없고 그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로 다녀오지 뭐. 이제 가원이까지 결혼하고 나면 이 집에 늙은이 둘밖에 없겠구나. 무슨 그런 말씀을요. 결혼하고도 지금처럼 자주 들릴게요. 말이라도 고맙네. 장인어른은 처형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마음이 허전하신지 가족여행을 제안하셨어요. 저희는 가까운 곳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갈만한 곳으로 장소를 물색해봤어요. 그리고 며칠 뒤 처형 부부와 만나 각자의 의견을 내놓으며 예약을 하고 계획을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점점 그 남자의 행동에 화가 난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제가 내는 의견마다 별로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 남자에게 그럼 혼자서 다 계획 잡으라는 말을 던지고는 벌떡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뒤따라온 아내는 그러지 말라며 부모님 모시고 가는 여행인데 기분 좋게 가자며 저에게 다시 들어가자고 말을 했지만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가게 밖에 의자에 앉아 화를 식히고 있는데 그 남자가 다가왔어요. 동서, 그 마음이 참 좁네. 뭐라고요? 아까 그게 그렇게 화내고 나갈 일인가? 다른 사람 의견을 다 무시할 것 같으면 의논할 필요가 있나요? 형님 혼자 다 하시면 되시지. 정말 나 혼자 다 결정해도 되겠어? 네, 그러세요. 동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어린애네. 뭐라고요? 아니 누구더러 어린애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애지 뭐야.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받아준다고 토라져서는 이러고 있잖아. 동서 나 안 볼 셈인가? 우리 이제 가족이야. 안 그래? 그래요. 우린 가족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저를 무시하세요? 무시하다니. 내가 언제? 난 동서 무시한 적 없어.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형님보다 먼저 이 집 식구가 됐어요. 앞으론 제 의견 무시하지 마세요. 하하하. 알겠어. 내가 조심할게. 됐어? 지금 내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할 때 못 이기는 척 따라 들어가. 시간이 더 길어지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저에게 손을 내미는 그 남자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장모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집에 들어간 처형이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장모님에게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손윗사람에게 너무 함부로 대한다며 저를 나무라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이건 또 무슨 경우인지.
동서지간에 트러블이 있었기로서니 그걸 장모가 사위한테 이렇게 전화를 할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끊긴 전화를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도대체 그 남자가 뭐길래 이렇게 장모님이 떠받들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가족여행을 가기로 한 주말이 다가왔고 모두 다 편안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몸만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녁에 먹을 음식들도 미리 주문을 해놓았어요. 알록달록 단풍잎이 물든 산책로를 지나 예약한 숙소에 다다랐어요.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집 옆에는 따로 바베큐장이 있었어요. 숙소에서 짐을 푼 저희는 숙소 근처에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사이에 숙소에서 바베큐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들 숙소로 돌아가 바베큐장으로 갔어요. 바베큐장 밖은 작은 알전구로 반짝반짝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준비해준 음식들이 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음식들이 대체로 깔끔하고 먹음직스러웠어요. 특히나 옛날 감성이 느껴지는 철도시락은 색달랐어요. 부모님들도 옛날 생각이 난다면서 도시락을 꽉 잡고는 좌우 위아래로 힘껏 흔드셨어요. 아버님은 너무 힘껏 흔드신 나머지 뚜껑 사이로 밥이 새어나왔어요. 그것조차도 너무 재미있었고 가족들은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먹다 보니 술이 술술 들어갔어요. 그리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 어느새 다들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고 저 역시 비틀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자던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 갈증이 났고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어요. 주방에서 물을 들이킨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 테라스 쪽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각까지 안 자고 있는 사람이 있나 싶어 다가갔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두 사람은 바로 장모와 그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제가 가까이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손을 맞잡은 채 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장모와 사위가 이 시각에 단둘이 손을 저렇게 맞잡을 일이 있는지 그 모습에 놀란 저는 창문 뒤에 걸려있는 커튼 뒤로 몸을 재빨리 숨겼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몰래 지켜봤어요. 아무리 가까워졌다곤 하지만 저렇게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두 사람은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았어요. 꼭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처럼 아주 편안해 보였어요. 커튼 뒤에서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기쁘세요? 그럼 기쁘고 말고 내가 그동안 너와 함께할 날을 얼마나 꿈꿔왔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너는 지금처럼 내 말만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래도 가원이에게 너무 못할 짓인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요. 너 가원이 사랑하니? 아니요.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어요. 그럼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다른 가족들도 생각할 필요 없어. 오직 너와 나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가원이는 어차피 너 아니었으면 평생 혼자 살 아이였어. 나중에라도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쩌죠? 그건 걱정 마라. 너랑 나랑만 입 다물면 돼. 그럼 아무 문제도 안 생길 거야. 엄마 말 믿지? 네. 어머니도 이제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있을 때 실수할까봐 겁이 나요. 알겠어. 엄마도 조심할게. 너와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너무 좋구나.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라뇨. 장모님더러 어머니라고 부르는 저 남자는 도대체 뭘까요?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온몸이 그대로 굳어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 것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 건지, 술이 덜 깨서 잘못 들은 건 아닌 건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시 자고 있었던 방으로 들어왔어요. 방에 가만히 앉은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술도 잠도 완전히 다 깨버린 상태가 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방을 나가기가 겁이 났어요. 다른 식구들을 어떻게 쳐다봐야 할지를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식구들이 충격에 빠질 텐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방문을 열고 아내가 들어왔어요. 일어났으면서 안 나오고 뭐해? 나가야지.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야. 아니야. 실업기는? 빨리 나와. 다들 아침 먹는다고 모였어. 그래. 아내의 말에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에는 다른 가족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장모님과 처형은 주방에서 토스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장인어른과 그 남자는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서방 잘 잤나? 어제 술을 꽤 마시는 것 같던데 속은 괜찮고? 예, 괜찮아요. 어서 이리 와 앉게. 오늘 아침 메뉴는 간단하게 토스트라는군. 자네 해장하게 시원한 국이라도 끓였으면 좋았을걸.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저는 쭈뼛쭈뼛 반대쪽으로 가서 앉았어요. 처형과 아내가 토스트와 우유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장모님과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래쪽만 바라보면서 토스트만 먹었어요. 아침 식사를 끝낸 가족들은 짐을 챙겨서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다들 이번 가족 여행을 만족해 했고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여행을 오자고 이야기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 계속해서 고민을 했지만 결론이 나오질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고 여전히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저는 혼자 끙끙 앓았어요. 여행 후유증이라고 생각한 아내는 죽을 끓여주었어요. 앞으로 처형이 결혼하기 전까지 딱 한 달이 남았어요.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내일 퇴근하고 처가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저는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 퇴근 시간이 되어가고 제 심장은 쉴 새 없이 쿵쾅대기 시작했어요. 초가 째깍째깍 거릴 때마다 제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드디어 퇴근 시간. 저는 처가 쪽으로 향했어요. 처가에 도착하니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에 안도감이 드는 느낌은 뭘까요? 혼자 있던 저는 회사에서 바삐 나오느라 저녁을 못 먹어서 배도 고프기도 했고 무엇이라도 먹고 있으면 긴장이 풀릴 것 같아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냉장고 한쪽에 갈비찜이 담긴 냄비를 발견한 저는 냄비채로 갈비찜을 데웠어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그릇에다 옮겨 담고 막 고기를 베어 먹는데 누군가가 저의 머리통을 세게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서방, 팍서방 줄 걸 자네가 먹나? 제 머리통을 세게 친 것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갈비찜을 그릇에 떨어뜨렸어요. 순간 화가 난 저는 장모님을 쳐다봤어요. 아니, 이걸 왜 자네가 먹고 있나? 박서방이 먹고 싶다 해서 조금만 만들어 놓은 건데 자네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는 묻지도 않고 함부로 먹나? 남의 집이요? 차라리 다른 반찬을 꺼내 먹지. 하필이면 왜 갈비찜을 꺼내 먹어서는. 제가 갈비찜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누가 아깝다 그랬나? 갈비찜을 해달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먹으니 그렇지. 장모님은 결혼한 사위보다 결혼도 안 한 사위가 더 중요하신가 봐요. 자네,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지. 자네 요즘 왜 그러나? 제가 뭘요? 요즘 들어서 자꾸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나 박서방이 집에 드나들고부터 사사건건 둘이서 부딪히지 않나? 자네가 먼저 결혼을 했어도
박서방은 자네 손윗동서야. 대우를 해줘야지. 나이도 한참이나 많은데 안 그런가? 장모님이야말로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야, 말해보게. 왜 말을 하다가 마나? 장모님, 형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세요? 뭐? 형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냐고요? 그건 갑자기 왜 묻나? 제가 들은 게 좀 있어서요. 뭐를 말인가? 형님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니는 살아 계시다던데? 이서방,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난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 저 다 들었습니다. 그날. 뭘 다 들었다는 소린가? 여행 갔던 날 늦은 밤 테라스에서 두 분이서 나누시던 말들 똑똑히 다 들었어요. 장모님은 저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당황하는 눈빛이 역력했어요. 저는 양팔을 식탁 위에 얹어놓은 채 장모님의 눈을 계속해서 쳐다봤어요. 장모님은 의자 뒤쪽에 걸터 앉으신 몸을 제 쪽으로 수그리며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갈비찜을 왜 먹었냐고 제 머리통을 치실 때와는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날 어디까지 들은 거야? 형님이 장모님 아들이라는 사실이요? 누구에게 말했나? 아니요, 아직.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어요. 이서방,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날 들은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게. 네? 그럼 처형이랑 끝까지 결혼시키겠다는 소리세요? 자네만 입 다물어준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장모님, 이건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장모님은 저의 두 손을 붙잡으시고는 머리를 조아리며 자꾸 눈을 감아달라며 사정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혔어요. 다른 가족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에게까지 눈을 감아달라니 정말 제정신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왜 사이한테 그러고 있나? 사기라니? 여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기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장모가 사위한테 애걸복걸 그러고 있냐는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방으로 들어가요. 어서요. 저와 장모님의 모습을 집에 들어오시다 보게 된 장인어른을 장모님은 황급히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려 했어요. 저는 더 이상은 가족들에게 숨길 수 없었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인어른에게 다가갔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때마침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처형과 그 남자, 제 아내까지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족 모두에게 늦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어서 말해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 남자는 장인어른의 앞으로 와 무릎을 꿇었어요. 장모님은 그 남자의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기 있는 가족들을 제가 모두 속였어요. 죄송합니다. 속이다니? 저는 가원이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결혼을 할 수 없다니?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얼굴도 뵌 적이 없었고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 왜 살아계시는 분을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나? 그것이 제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하던 그 남자는 어머니의 존재를 밝히려는 순간 말을 멈췄어요. 모두 다 숨죽여 그 남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 순간 그 남자의 옆에서 바들바들 떨었던 장모님이 그 남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등 뒤로 그 남자를 숨기고서는 말을 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 엄마예요. 장모님의 말에 정적이 흘렀어요. 어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 내가 꾸민 짓이고 하기 싫다는 아이를 내가 억지로 하자고 시켰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너는 그만 가봐라. 어머니, 어서 가래도. 여기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넌 그만 돌아가. 이 엄마가 너에게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너무 미안하다. 장모님은 그 남자를 문 쪽으로 밀며 현관문을 열고 내보냈어요. 장모님의 행동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놀라 아무런 말조차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에도 저랬으니까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박서방이 당신 아들이라고? 네, 내 아들이에요. 뭐? 아들? 당신한테 아들이 어디 있어? 나 당신 처음부터 속였어요. 당신 만났을 때부터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걸 왜 이제야 이야기해? 나도 내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아비의 얼굴도 모른 채 태어난 내 아이를 내 부모가 그 아이가 딸의 인생 망쳐버릴까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고아원에 버린 걸 당신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되었어요. 아들과 같이 살고 싶은데 당신에겐 말은 못하겠고 사위로 들여서라도 같이 있고 싶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우리 가원이 생각은 안 해봤어? 가원이는 당신 딸 아니야. 당신 딸이지 내 딸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장모님의 말에 화가 나신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뺨을 때리셨고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처형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정신없이 서 있는 아내의 몸을 흔들어대며 정신 차리고 처형을 데리고 집으로 가 있으라고 했어요. 제 말에 정신이 든 아내는 그제서야 바닥에 앉아있는 처형을 발견하고는 처형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장인어른도 힘이 빠지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방을 싸들고는 그 길로 나가버리셨어요. 멍하게 앉아 계시던 장인어른은 조용히 일어나서는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한 병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병째로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이서방,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대체? 장인어른, 정신 차리세요. 자네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왜 진즉에 말하지 않았어? 죄송해요. 여행 갔을 때 알았는데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네 장모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그 옛날 내가 처녀 장가를 들었다고 처갓집에서 그 수모를 당했을 때에도 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듣지 못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장인어른,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시지 마시고 우선 몸부터 챙기세요. 우리 가원이 저 불쌍한 거 저거 어쩌면 좋으냐? 장인어른은 눈물을 흘리시며 꺽꺽 우셨어요.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던 저는 그저 장인어른 곁을 지켜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술을 한 병을 다 드신 장인어른은 술기운에 잠이 드셨고 저는 그런 장인어른을 방에다가 눕혔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처형과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을 했더니 거실에서 처형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식탁 의자에 앉아 넋이 나간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온 걸 본 두 사람은 저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됐어? 장모님은 나가시고 장인어른은 술기운에 잠드셨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제부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행 갔을 때 저도 처음 들었어요. 진즉에 말했었어야지. 당사자인 나한테만이라도 먼저 말했었어야지. 죄송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나 이제 어떡해. 처형, 정신 차려요.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끝나기는요. 이대로 그 사람들 가만둘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사기죄로 쳐 넣어야죠. 이대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죠. 다음날 저는 가족들을 처가로 모이게 했어요. 다들 충격이 크겠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들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고 말했어요. 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장인어른은
그냥 이대로 접자고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접자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이신지 모든 가족들을 속인 채 자신의 아들을 사위로 결혼시키려 했던 그것을 덮자고 말씀하시는 장인어른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장인어른은 애딸린 남자에게 시집을 와서 장모도 그간 고생을 많이 했다며 처형과 아내를 차별 없이 잘 키워준 것만 생각하자며 더 이상 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인어른의 말에 처형과 아내는 동의를 했고 저 역시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처형의 결혼은 없던 것이 되어버렸고 장인어른은 장모님과 이혼을 하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한동안 시리에 빠졌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각자 자신의 방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아내에게 처가에 들어가서 살자고 말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단 여럿이서 같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희 가족은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다행히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차츰 나아지는 것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때의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저희 가족들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